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던 서구 국가들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의 시민의식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진화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회가 축제 같은 분위기라며 구호와 음악, 소리가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BBC 역시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팝과 민주주의가 만나 전혀 새로운 시위 문화를 창조해냈다는 점입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이, 격렬한 구호 대신 로제의 아파트가 울려 퍼지는 광장, 전국집에 누워있기 연합,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같은 위트 있는 깃발들이 휘날리는 가운데 무려 100만 시민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분노와 대립 대신 축제와 화합으로, 폭력 대신 문화로 승화된 시민운동. 그런데 이 찬란한 민주주의의 진화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부터 촛불혁명까지 우리 시민들의 오랜 민주주의 학습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엠마 톰슨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이며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 참여 형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두 나라의 극명이 다른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의 하늘은 침침했습니다. 캐피톨 힐 인근에서 취재 인턴으로 일하던 저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고 SNS에는 불안한 예감을 담은 게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제 상사는 오늘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며 일찍 철수를 제안했지만 저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열정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의회 건물로 밀려드는 폭도들, 깨어진 유리창, 공포에 질린 의원들의 모습. 질서와 법치의 상징이었던 국회의사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최루탄 가스가 자욱한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대하며 싸웠습니다. 같은 국민이라고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정치적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와 정치학 수업에서 그날의 경험을 나눴을 때 교수님은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도전은 차이를 평화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의 대규모 집회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가을과 초겨울 동안의 경험이 제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9월 초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도 혼자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타고 기숙사까지 가는 길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시민들, 깨끗한 거리, 밤늦게도 불이 환한 편의점들이 제게 안도감을 주었죠. 서울대 근처 카페에서 공부할 때면 놀라운 광경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둔 채 30분 넘게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한국 친구들은 오히려 제 질문을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작은 신뢰가 쌓여 거대한 시민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목격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그들의 손에는 화염병이나 몽둥이가 아닌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의 응원봉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찰과 시위대의 관계였습니다.
1만 2천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고 들었지만 그들은 마치 대형 콘서트장의 안전요원 같았습니다. 시민들과 경찰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 경찰관은 노인의 부축을 도와주고 있었고 다른 경찰은 길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1월 6일의 적대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집회 현장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민주화 운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께 K-팝 응원봉 사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국회 쪽으로 움직이려 하자 주최 측의 안내방송 한마디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멈추었고 오히려 서로를 진정시키며 질서를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지만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더욱 빛났습니다. 주변 카페에서는 따뜻한 음료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주변 상인들을 걱정하며 가게에 선결제를 해두었습니다. 한 외국 기자가 이게 정말 시위가 맞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민주주의예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제게 따뜻한 자리를 양보했고 옆자리의 학생은 배터리가 부족한 제 핸드폰을 위해 보조 배터리를 건넸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오늘 같은 평화로운 대규모 집회가 가능했던 것이겠지요. 한국에서의 이번 경험은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축제적 민주주의 K-컬처와 시민운동의 결합.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제가 본 이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하다는 것, 정치적 의견 표출이 즐겁고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말이죠. 정치학도로서 저는 늘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하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주로 심각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집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여의도의 하늘은 마치 별들의 축제 같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수많은 응원봉의 물결이었습니다. 빅뱅의 노란 뱅봉, 마마무의 파란 무봉, 블랙핑크의 분홍빛 핑봉까지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온 듯 했습니다. 정치 집회의 응원봉이라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50대 중년 여성과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우연히 같은 아이브 응원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딸이 선물해준 응원봉이라며 애틋한 미소를 지었고 젊은 여성은 자연스럽게 옆에서 응원봉 색깔 변경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이브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팝이 만들어낸 세대 간 소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로제의 아파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K-팝 노래인 줄 알았는데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니 현재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의적인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응원봉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각각의 응원봉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진실의 빛을 밝히자고 외치면 수만 개의 응원봉이 일제히 반짝였습니다. 촛불이 디지털 시대를 만나 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대학원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되 증오하지 않고 저항하되 폭력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응원봉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의 말처럼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표정에서는 분노보다 희망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집회는 마치 거대한 콘서트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도된 전략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다양한 음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K-팝 노래가 나오면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춤을 추고 민중가요가 나오면 기성세대가 함께 부르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시민은 자신의 응원봉에 데모크로시 윗 하몬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영어 교사라는 그는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날의 집회는 평화로운 저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응원봉의 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밝게 빛나는 응원봉들은 마치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이게 촛불 집회의 진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응원봉으로 만드는 인간 띠 퍼포먼스였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손에 든 응원봉으로 국회의사당을 둘러싸며 만든 빛에 띄는 장관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예술이었고 축제였으며 무엇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며 추위가 강해졌지만 시민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핫팩을 나누어 주고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더욱 끈끈한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응원봉의 빛은 마치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저는 이날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운동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적대가 아닌 화합과 축제의 에너지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고성에서 노래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응원봉 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항과 축제가 공존할 수 있음을, 정치와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되지 않을까요? 집회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깃발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희망 메시지였습니다. 정치학도로서 저는 각종 시위 문구와 슬로건을 연구해왔지만 이날 본 한국의 시위 문구들은 기존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재치 있는 유머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표현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국집에 누워있기 연합이라는 깃발이 처음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와 일어나야겠냐라는 문구는 단순한 농담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평화로움을 지키고 싶은 마음,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분 안 죽이기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깃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 집회에서 화분을 언급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화분을 가꾸듯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응원봉 연대의 덕후에게 덕질만 걱정할 자유를 이라는 문구는 현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K-팝 팬덤 문화와 정치 참여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정치적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어떤 정치 이론도 이토록 창의적인 시민 참여 방식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국가만 고양이 연합회라는 깃발 아래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그림과 함께 있는 정치적 메시지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부드럽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라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치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름이지만 그 속에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토록 창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각각의 깃발들은 마치 하나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정교하게 디자인된 로고, 세련된 타이포그래피, 위트 있는 문구들은 단순한 시위 도구를 넘어 문화적 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시위 문화가 얼마나 세련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유머러스한 깃발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연대의식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깃발을 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유머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깃발들은 더욱 빛났습니다. LED 조명으로 장식된 깃발들은 어둠 속에서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현대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위 문화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저항이 반드시 분노와 적대감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것. 유머와 위트는 때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시민들은 유머라는 무기로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시위 문화는 분명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유머로 쓰는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민 참여의 형태가 아닐까요? 한국의 시민들은 이미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본 깃발들은 제 연구 노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위 도구가 아닌 현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정치와 유머, 저항과 예술이 만나 탄생한 이 독특한 문화는 앞으로 제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 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버드에서 한국의 세대 갈등에 대해 공부할 때만 해도 제가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86세대, X세대, 밀레니얼, Z세대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특별한 연대의 순간들이 그날 여의도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 한켠에서는 세대를 초월한 작은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교복 입은 어르신들이 민중가요를 부르자 20대 청년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젊은이들이 K-팝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어르신들도 서툴지만 정성스레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세대 차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회 현장 곳곳에서는 세대 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은 어르신이 청년들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젊은이들은 현재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년의 직장인들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 문제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세대 갈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작은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준비해온 따뜻한 어묵과 핫팩을 나누어 주었고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구입한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마치 한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가게에 미리 결제를 해두는 선결제 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커피값 한 잔을 미리 지불하고 가는 작은 친절이 모여 거대한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에는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온 할아버지, 아이를 안고 온 부부, 부모님과 함께 온 대학생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였습니다. 기성세대는 K-팝과 같은 젊은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젊은 세대는 민중가요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존중은 세대 간 연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늦은 밤, 한 청년이 노인의 귀가를 돕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의 집회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날이 추워질수록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준비해온 담요가 돌아가며 공유되었고 보조 배터리도 자연스럽게 나눠 썼습니다.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세대 간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본 한국의 시민의식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자연스러운 질서,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 낯선 이에 대한 배려. 이런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거대한 시민의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였습니다. 누군가 통제하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모든 참가자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쓰레기는 제자리에 분리수거되었고 이동 경로는 자연스럽게 확보되었으며 응급 상황을 대비한 통로도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었고 응급의료팀이 곳곳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깊이 뿌리내린 시민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디지털 시대와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안전을 위한 재난문자 시스템 활용,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조직, 첨단 기술은 시민의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더 큰 책임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질서 있는 집회로 표현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민들의 성숙함은 더욱 빛났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추위가 강해져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서로를 걱정하고 도우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날의 집회는 시민의식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율이나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집회가 끝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던 장소가 놀랍도록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사용한 물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식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여의도의 거리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였습니다. 분노 대신 춤을, 고성 대신 노래를, 폭력 대신 유머를 선택한 시민들.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늘 서구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K-팝의 즐거움과 전통적 민주주의의 진지함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정치, 문화, 첨단 기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합된 평화로운 저항의 방식,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놀라운 연대.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미식의 중심 뉴욕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K푸드가 뉴욕 식문화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예상치 못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하는 놀라운 쾌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미식의 최고 권위자들이 한식의 깊이를 인정했습니다. 뉴욕의 정식당이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하며 미국 전체에서 단 14곳뿐인 최고급 레스토랑 반열에 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식을 기반으로 한 파인다이닝이 프랑스, 이탈리아 요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슐랭 평가단은 요리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며 음식의 질과 소스 작업이 훌륭하며
맛은 세련되고 명확하며 조화롭다고 극찬했습니다. 뉴욕의 미식가들은 이제 한식당 예약을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있으며 녹수와 주옥 같은 새로운 한식당들도 잇따라 미슐랭 스타를 획득하며 한식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식. 평론가들은 한식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음식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발효의 과학, 영양의 균형, 그리고 예술적인 플레이팅까지 갖춘 한식이 현대인의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K푸드를 넘어 세계 미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한식 신화의 시작은 50~60년대 어머님들의 장독대에서부터였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시티의 대형 로펌 브라운 앤 윌리엄스에서 시니어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 브래들리입니다. 38살의 나이에 아시아 담당 파트너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어쩌면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완벽주의자였던 제가 어떻게 한식에 매료되어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승리와 최고만을 추구했습니다. 16살 때부터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달려왔으니까요. 케임브리지 법대 수석 졸업, 런던의 최상위 로펌 입사, 그리고 최연소 파트너 승진까지. 제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였죠.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일만 한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런 삶이 좋았습니다. 완벽한 서류 작업, 완벽한 협상, 완벽한 결과.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였으니까요. 특히 저는 아시아 기업들의 M&A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도쿄와 상하이를 오가며 수천억 원대의 거래를 성사시켰죠. 지난해에만 해도 일본 최대 제약회사의 유럽 진출을 도왔고 중국 테크 기업의 영국 기업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시아 시장을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시아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직업에서 미식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필수였습니다. 고객들과의 만찬은 신뢰를 쌓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메이페어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제 두 번째 사무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부터 이탈리아 요리까지 유럽의 모든 고급 레스토랑을 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식에 대한 제 애정은 각별했어요. 런던 최고의 스시 오마카세 레스토랑 키무라에서는 저를 보면 따로 인사를 건넬 정도였죠. 스시 장인들의 정교한 칼놀림, 식재료에 대한 집요한 고집, 절제된 맛의 균형은 제가 추구하는 완벽주의와 너무나 잘 맞았거든요. 계절마다 바뀌는 스시 네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 지역의 사케를 비교하며 밤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 와인셀러에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만큼이나 많은 일본 사케가 보관되어 있었죠. 중식도 제게는 익숙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자주 방문한 베이징에서 현지 음식을 즐기며 그들의 식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으니까요. 북경오리의 섬세한 굽기 방식부터 사천 요리의 마라, 향신료 사용까지 중국 요리의 깊이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식? 그건 제게 그저 차이나타운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 맵기만 한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식을 먹어본 것은 2년 전 중국인이 운영하는 저렴한 한식당이었어요. 빨간 육수에 면이 담긴 라면이라는 음식과 쓴맛이 나는 김치, 그리고 이름도 모를 매운 찌개까지. 음식은 너무 맵고 자극적이었고 인테리어는 조잡했으며 서비스는 최악이었죠. 그날의 경험은 제게 한식이란 그저 값싼 길거리 음식이라는 편견만 남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게 있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애매한 나라였어요. 법조계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주로 일본의 장인 정신이나 중국의 오랜 역사를 논했죠. 한국이 화제에 오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유행한다는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트렌드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주변의 상류층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우리에게 한국 문화는 그저 10대들의 하위 문화 정도로만 여겨졌으니까요. 제 사무실은 제가 얼마나 아시아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책장에는 일본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중국 서예가의 작품이 걸려 있었죠. 차 테이블에는 교토의 도자기로 만든 찻잔이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중국 푸젠성에서 공수해 온 차 세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웃음이 나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문화를 얼마나 무지하게 판단했는지. 제 하루는 완벽한 루틴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메이페어 스타벅스 리저브의 아메리카노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은 주로 고객들과 함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가졌죠. 저녁이면 동료들과 멤버십 와인 바에서 한 잔을 기울이거나 키무라에서 오마카세를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런던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탐방하며 미식 평론가들과 어울렸고 휴가 때는 미슐랭 가이드를 들고 유럽의 레스토랑들을 순례했죠. 제 미식의 세계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가끔의 중식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늘 제가 계획한 대로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관심했던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하잖아요. 제가 한식을 처음 제대로 맛보게 된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모든 변화는 한국의 대기업이 우리 로펌에 새로운 의뢰를 해오면서 시작되었어요. M&A 금액만 해도 1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당시에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제 경력에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더하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그릇의 된장찌개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5,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한식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식의 매력에 빠져 이것저것 공부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시절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장독대를 지키며 가족의 건강을 책임졌던 어머님들의 이야기,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었지만 그 맛이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그립다는 이야기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시절 된장과 간장을 만들던 방식이에요. 항생제도 화학 첨가물도 없던 시절, 오직 자연의 미생물만으로 완벽한 발효식품을 만들어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 비법을 그대로 지켜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고요? 그건 제가 경험한 놀라운 한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오랜 지혜와 전통이 현대를 만나 만들어낸 작은 기적 같은 것이니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한국의 대기업이 우리 로펌에 새로운 의뢰를 해오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스타벅스 리저브의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사무실로 향했죠. 책상 위에는 주말 동안 쌓인 이메일들이 가득했는데 그중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현대그룹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 기업 인수권, 우리 로펌이 맡게 되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가 리드하는 것으로 하죠. 매니징 파트너의 이메일이었어요. 순간 제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던 걸 기억합니다. 물론 금액도 크고 중요한 거래였지만 한국 기업과의 일은 처음이라 걱정이 됐거든요.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제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화상 미팅으로 현대그룹의 법무팀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가진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완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가는 김민서 법무팀장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과 명확한 방향 제시,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꼼꼼함까지.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화상회의가 이어졌고 수백 개의 이메일이 오갔죠. 한국 법무팀의 업무 스피드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기업과도 달랐어요.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런던 시간으로 저녁 9시, 서울은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죠. 계약서 검토를 위해 밤을 새워야 했는데 김 팀장이 갑자기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아침 식사 도시락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런던 사무실에도 보내드릴까요? 한식으로 준비해드리고 싶은데.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식이라곤 차이나타운의 그 맵기만 한 음식들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생각하니 음식도 분명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들었어요. 2시간 후 런던의 고급 한식당에서 배달된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도시락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갈하게 나눠진 칸마다 서로 다른 색의 음식들이 예술적으로 담겨 있었거든요. 한우 불고기, 각종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김 팀장이 특별히 추천한 된장찌개까지. 된장찌개는 처음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한국인들의 아침 식사를 대표하는 메뉴라고 할 수 있죠. 화상으로 지켜보는 김 팀장의 설명에 따라 조심스레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 부드러운 두부와 버섯의 식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느낌이란. 이게 한식인가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을 때 김 팀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네, 이게 진짜 한식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김 팀장은 각 음식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불고기의 양념이 채소의 단맛과 어우러지는 원리, 나물을 무치는 기술, 된장이 발효되면서 만들어내는 깊은 맛까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을 설명하듯. 음식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한식에 담긴 깊이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스타벅스가 아닌 한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김 팀장이 보내준 도시락에 담긴 매생이 된장국이었죠. 따뜻한 국물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느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점심 메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대신 런던 뉴몰든의 작은 한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계약서 검토가 끝나갈 무렵 김 팀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님, 다음 주에 서울에서 최종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어떨까요? 미팅 후에 제가 진짜 한식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미 도시락으로 맛본 한식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이번 출장이 이전과는 뭔가 다를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 면세점의 화장품 매장부터 식당가의 비빔밥 전문점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첫날 저녁 김 팀장은 저를 강남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비원이라는 이름의 이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곳이었죠. 전통 한옥을 개조한 실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나무와 돌,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은 마치 갤러리 같았습니다. 오늘은 계절 한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봄나물로 시작해서 해산물, 육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국수로 마무리하는 코스예요. 첫 번째 상이 나왔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운 청자 그릇에 담긴 음식들은 마치 작은 정원 같았어요. 봄동 겉절이, 더덕구이, 두릅튀김, 그리고 달래 장아찌까지. 각각의 나물은 저마다의 색과 향을 뽐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샐러드가 아닙니다. 김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봄나물 하나하나가 가진 효능이 다르고 조리법도 각각 달라요. 우리 조상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다음 코스는 해산물이었습니다. 간장게장, 전복물회, 광어 맑은국. 특히 간장게장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게 요리는 주로 버터와 마늘로 맛을 내는 프렌치 스타일이었는데 간장의 감칠맛과 게의 달달함이 어우러진 이 맛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간장게장은 우리나라에서 밥도둑이라고 불러요. 밥을 훔쳐갈 만큼 맛있다는 뜻이죠. 김 팀장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실제로 저는 3공기나 밥을 비웠으니까요. 메인 코스로 나온 한우구이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숯불 향이 은은하게 배인 고기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났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함께 나온 쌈채소들이었죠. 한우는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상추나 깻잎에 고기를 싸서 쌈장과 함께 먹으면 풍미가 더해지죠. 채소의 신선함, 고기의 풍미, 쌈장의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입 가득 쌈을 먹었을 때 저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맛의 조화를 느꼈습니다. 와인 페어링도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 와인이 아닌 한국의 전통주였죠. 맑은 막걸리부터 고급 약주까지 각 요리와 어울리는 전통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김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발효의 과학, 그리고 나눔의 문화가 모두 담겨 있죠. 한 상에 차려진 음식들은 각각이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마치 하나의 작은 우주 같죠. 그날 저녁은 제 미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일본 요리의 정갈함, 중국 요리의 풍미, 프랑스 요리의 예술성. 제가 알던 모든 요리의 장점이 한식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식만의 독특한 철학과 미학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김 팀장의 안내로 서울의 다양한 한식을 경험했어요. 새벽 시장의 따뜻한 순대국밥, 을지로 골목의 제육볶음, 삼청동의 전통차와 한과까지. 매 끼니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발효 음식들이었어요. 장독대가 있는 전통 식당에서 주인장님께 된장과 고추장의 제조 과정을 들었는데 그 과학적인 원리와 오랜 기다림의 철학에 감동받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과 시간, 그리고 문화가 만든 결정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란 걸 직감했어요. 제 캐리어에는 김 팀장이 선물해준 전통 된장과 고추장이 들어있었고 핸드폰에는 서울의 다양한 한식당들이 찍힌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식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김 팀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스타벅스 대신 집에서 직접 끓인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튜브에서 본 한국 요리 채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죠. 특히 백종원의 요리 비책은 제 필수 시청 콘텐츠가 되었답니다. 캐서린, 된장국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정말 당신이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일찍 출근한 동료 변호사가 제 사무실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로펌의 아침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제 사무실에 모여 한식 아침 식사를 함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한 아침은 처음이에요. 영국식 브렉퍼스트는 너무 기름지고 시리얼은 곧 배고프던데. 동료들의 반응에 저는 더욱 한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뉴몰드 내 한인마트를 찾아 장을 보고 한식 요리 클래스에도 등록했어요.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죠. 발효는 과학이면서 예술이에요. 한식 요리 클래스의 정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알게 된 유산균의 과학적 원리, 된장과 고추장의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의 작용.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생명공학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김치의 과학성이었습니다. 나사가 김치를 우주식품으로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이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음식이 21세기 최첨단 우주시대에 주목받고 있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김치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5대 건강식품 중 하나예요. 유산균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식의 과학적 우수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 관심은 점점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어 갔어요. 한식에 쓰이는 도자기를 알아보다가 한국 도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절기 음식을 공부하다가 24절기에 담긴 자연의 지혜에 감탄했죠. 특히 발효식품을 보관하는 옹기의 과학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옹기는 숨을 쉰다고 해요.
미세한 구멍을 통해 공기가 드나들면서 발효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죠. 현대 과학으로도 이보다 더 완벽한 발효 용기를 만들기 어렵다고 해요. 주말이면 한식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육수를 우려내는 일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맛이 늘어갔죠. 특히 뿌듯했던 건 직접 담근 김치를 영국인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줬을 때였어요. 이건 정말 특별해.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고. 이제 매일 먹어야겠어. 친구들의 반응에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로펌의 고객 접대 메뉴도 바꿨어요. 미슐랭 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대신 정통 한식당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고객들이 한식의 깊은 맛에 감탄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깊이가 다르네요. 특히 발효 음식들의 조화가 놀랍습니다. 도쿄에서 온 고객이 한정식을 먹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 사무실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책장 한켠에는 한식 요리책들이 가득 채워졌고 창가에는 작은 김치 냉장고가 자리 잡았어요. 벽에 걸려있던 중국 서예 대신 한국의 민화가 걸렸고 찻잔도 교토 도자기에서 한국 청자로 바꿨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만든 런던 한식 모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제 집에서 열리는 한식 모임은 이제 로펌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모임이 되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치. 제가 배운 한식을 나누며 한식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답니다. 캐서린,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한식 팬이 되었어요. 이제 한국 출장이 기다려져요. 동료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최근에는 한식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영국 내 한식당들을 탐방하고 리뷰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제 인스타그램은 어느새 한식 사진들로 가득 찼고 팔로워도 늘어나고 있어요. 영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식의 매력을 전하다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과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이제는 제가 한식을 설명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제 인생은 한식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한식 애호가를 넘어 런던의 한식 전도사로 불린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캐서린, 당신이 한식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 팀장의 말처럼 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제 부엌은 완벽한 한식 주방이 되었어요. 철제 선반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장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김치 냉장고에는 계절별로 담근 김치들이 숙성되고 있죠. 항상 육수를 우려낼 준비가 되어 있는 큰 냄비,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옹기들, 그리고 절기마다 말려둔 나물들까지.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직접 개발한 영국식 김치예요. 현지 재료를 활용해 만든 김치인데 영국 케일과 적양배추를 주재료로 사용했죠. 한국의 전통 김치 제조법을 기본으로 하되 영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주었어요. 이 레시피로 올해 런던 푸드 페스티벌에서 혁신상을 받았답니다. 한식의 위대함은 적응력에 있어요. 각 나라의 식재료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식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죠.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인데 영국 최대 식품 매거진에도 실렸어요. 로펌에서의 제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담당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전담하고 있어요.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요? 바로 한식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한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줄 때마다 한국 고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브래들리 변호사님은 이제 반은 한국 사람이신 것 같아요. 한국 고객이 농담처럼 던진 이 말이 저에겐 최고의 칭찬이 되었답니다. 최근에는 런던 소재 유명 요리학교에서 한식 특강도 진행하고 있어요. 장 발효의 과학적 원리, 약식 동원의 철학, 그리고 한식의 영양학적 우수성까지. 특히 한식이 현대인의 건강한 식생활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제 의견에 많은 요리학교 학생들과 셰프들이 관심을 보였죠. 한식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완벽한 영양 균형을 갖추고 있었어요.
현대 영양학이 권장하는 모든 것이 한 상에 담겨 있죠. 발효 음식을 통한 장 건강 관리, 다양한 채소를 통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 적절한 단백질 공급. 이것이 바로 한식의 과학입니다. 제 강의를 들은 몇몇 레스토랑 셰프들이 자신들의 메뉴에 한식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런던의 유명 채식 레스토랑 체인에서 장아찌와 김치를 정식 메뉴로 도입했고 된장을 활용한 드레싱도 인기 메뉴가 되었답니다. 블로그 활동도 더욱 확장되었어요. 한식으로 세계를 맛보다라는 제 블로그는 월 방문자 50만 명을 돌파했고 BBC 푸드 채널에서 고정 칼럼도 연재하고 있죠. 특히 인기 있는 코너가 한식의 과학적 발견인데요. 한식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공학의 결정체예요. 한 포기의 김치 안에는 수백 가지의 유산균이 살아 숨쉬고 있죠. 이는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자연의 신비입니다. 최근에는 주영한 국문화원의 푸드컬처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런던 최고의 로펌 파트너가 한식 강사가 되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능하죠? 현재는 영국 내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답니다. 제 꿈은 이제 더 커졌어요. 런던 한복판에 한식 문화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식의 철학과 과학, 예술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발효 실험실, 전통 장 만들기 클래스, 김치 연구소, 한식의 과학 전시관까지.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인류의 미래 식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식문화의 중심에 한식이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며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히 시작된 한식과의 인연이 제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식은 세계 최고의 음식 문화라고.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